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모레 곧 50주를 들어서는 아저씨입니다. 이 나이쯤 되어 보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인 것 같더군요. 아무리 웃고 힘들어도 곁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힘이 나니까 말입니다. 제 아내도 제게 그런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제 아내는 집안의 둘째로 딸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으며 가슴 아픈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위로 오빠를 두고 아래로 여동생을 둔 아내는 아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님 때문에 참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인형 하나 없어서 오빠가 가지고 놀다 팽겨친 장난감이나 주워들고 놀았고, 어느 날 친척 어른이 막내 동생에게 인형을 사다 주신 날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인형에 잠깐 손댔다가 동생이 우는 바람에 부모님에게 호되게 야단이 난 기억이 몇십 년 지나서까지 생생하답니다. 어린 시절을 그리 고되게 보냈던 아내가 자라서도 형편이 다를 게 없었겠죠. 돈 벌러 일 나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국민학교 시절부터 오빠 동생 밥을 챙겨야 했답니다. 그렇게 일찍이 부엌 대기 신세로 고생했으면 학교라도 제대로 보내주시지.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를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으시고 일찍이 공장으로 보내셨답니다. 어려서부터 차별받던 딸이어서 그러셨을까요? 고지식한 시골분이셨던 아내의 부모님은 딸년이 무슨 공부를 그리 길게 하냐며 공장 가서 오라비 대학 등록금이나 벌어다 보내라고 하셨다네요. 아내는 제발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게 해달라 애원했지만 부모님은 개의치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이른 나이에 등 떠밀려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아내는 그 뒤로는 돈 벌러 오빠 학비 대고 집에 생활비 가져다 준다고 매번 보내는 바람에 30이 넘어서까지 모은 돈도 없어 시집도 가지 못하고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답니다. 아내에게는 어려서부터 차별에 대한 상처와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서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아내에 비하면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어렵게 살았던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와 둘이서 어렵게 지냈거든요. 어렸을 적 제 기억은 항상 시장에 장사하러 나가신 어머니 대신 혼자 집을 지키던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철들고부터는 돈을 벌겠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에 어려서부터 매일 돈 걱정이라 학업 성적이 좋았을 리 없죠. 그래도 어렵게 학교를 보내주신 어머니 덕분에 겨우 상고까지 나와서 그 뒤로는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어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는 한결 형편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자식 기르느라 고생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었던 적도 있네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도 저는 그저 보졸공장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는 매달 먹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평소 몸이 안 좋으시던 어머니가 병을 얻으시며 가세는 점점 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하나 제대로 없던 집에 환자가 생기니 매달 병원비며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더구나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시고 저 혼자 벌어 2명이 먹고 살아야 했으니 안 그래도 근근히 살던 형편이 더 뽕삐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다시 건강해지신다며 제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늘은 야속하게도 제게 어머니마저 데려가 버리셨고 저는 그 뒤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장 나 혼자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동안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제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걱정만 하다 가셨는데 철없는 아들은 어머니 보내고 살 기력을 잃어버렸네요. 그 뒤로 몇 달을 넋이 빠져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에 어머니가 나오셔서 저를 꾸짖으시더군요. 그리 살으라고 여태 고생해서 키웠는 줄 아느냐며 호통을 치시는 어머니 고함에 놀라서 잠에서 깼네요. 아마 어머니가 천국에서 저를 다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살아생전 열심히 양심껏 살아라 하셨다. 어머니 말처럼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저나 아내나 어려서부터 참 불꽃진 인생을 살았다 싶네요. 그렇게 서로 비슷한 정이 많았던 아내와 저는 30이 넘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힘겨운 삶에 쫓겨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네요.
아내는 돈 벌어 집에 갖다 주느라 모은 돈이 없고 저는 어머니 병원비에 빚까지 져서 그 돈 갚느라 그때까지 통장에 큰 돈 한 번 찍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빚을 다 갚고 삶의 숨통이 트였다 싶었을 적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잔상처가 많은 손에 그 상처 가리려 곱게 펴바른 매니큐어가 기억이 납니다. 뭐 흉터투성이에 검게 바른 제 손에 비하며 비단결 같은 손이지만 그 손을 보니 이 여자도 다 못지않게 힘들었겠구나? 그 손을 잡아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첫 만남의 대화는 별로 없었지만 서로 뭔가 통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번 만남을 약속했고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 속을 터놓기 시작했네요. 서로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참 고생 많았겠구나. 저희는 서로 연민을 느꼈습니다. 서로 닮은 점도 많고 애잔한 마음이 있어 그런지 이 사람 곁을 떠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평생의 동반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래 연애한 사이도 아닌데 저희는 금세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아내의 집에 갔다가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빠나 동생은 진작 결혼했고 오빠는 당연하고 동생도 결혼할 때 작게라도 뭘 받아갔는데 뒤늦게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저희 앞에서 장모님이 딱 찰나 말을 하시더군요. 30 넘어서 결혼을 글렀다 했더니 그래도 내가 혼자 늙어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그래 뭐 너도 나이 다 찼으니 결혼도 해야지. 우리 형편에 뭐 못해주는 거 할 테니 나 알아서 해라. 엄마 나 시집갈 때 주겠다고 돈 모아둔 걸 어쩌고. 나 여태 집에 돈 보태느라 모아둔 돈 하나도 없어. 그 돈도 안 주겠다는 거야? 그게 언제적 길인데 이제 와서 찾아? 나는 내가 30까지도 시집 못 가길래 글렀나 했지. 근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찾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 돈 또 오빠 해줬어? 그럼 내가 여태 집에 보낸 돈은? 여태 내가 집에 갖다 준 돈 다 하면 나 집 하나 사고도 남아. 어려서는 부업 대기에 자라서는 공순이로 여태 집안 위한다고 내 젊음 다 바쳐서 돈 벌어도 못했더니 이제 와서 나는 다 늙어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나 이 집 자식 맞아? 어떻게 나한테만 그러냐고? 나는 여태 이 집에서 뭐였어? 내가 이 집 식구는 맞아? 아니 얘가 무슨 행패야? 해주고 싶어도 집에 형편이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니? 그럼 뭐 너 시집간다고 집에 빚이라도 내서 챙겨보내라는 말이야? 엄마 아무리 해줄 형편이 안 돼도 시집가는 딸한테 수저라도 해줘야지. 미애한테 뭐 챙겨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할머니가 나중에 나 올려주라고 남기고 가신 금가락지도 미애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도 이해했어. 미애는 결혼하니깐, 시집 가니깐. 그럼 내가 결혼할 때도 뭐 하나는 해주시겠구나? 엄마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닌 거야. 얘 봐라? 여태 먹여주고 길러놨더니 이제 와서 지 엄마 탓하고 있네.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왜 혼자 맨날 불평불만이야. 이거 사? 불평불만이라고? 내가 30년 참다가 겨우 섭섭한 거 말한 거 가지고? 이제야 내가 정신이 드네. 그래 나는 이 집 식구 아닌 거야. 우리 이제라도 인연 끊어요. 나도 부모 없는 셈 칠 테니까. 엄마도 잘난 장손이랑 금가락지 쥐어보낸 귀한 딸이랑 잘 살아. 앞으로 나 찾지도 마. 결국 결혼 허락 받으러 간 그 자리에서 아내는 척 하절연을 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 나오는 아내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해 저는 아무 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을 참겠다 꽉 우겨진 그 주먹만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양가 부모님도 부를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관 가서 결혼사진 한 장 찍고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제가 무리해서 얻은 주공 아파트에 함께 벌어 채워 넣은 혼수까지 그래봤자 전세였지만 우리 둘을 번듯하니 놓을 자리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두 식구 아이도 낳고 열심히 길러 행복한 가족을 꾸리겠다 싶었네요. 둘 다 노총각 노처녀라 임신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병원을 찾았더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임이십니다. 지금 임신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분 자궁에 큰 혹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정도면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는 수술이야 간단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임신은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내색할 줄 몰라 평소에도 아픈 것을 잘 참던 아내는 제 몸이 어떤 줄도 몰랐나 봅니다. 결국 아내는 수술을 받고 몸은 회복했지만 그 뒤로 아이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못 가진대. 어떻게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당신은 무슨 죄야? 나는 뭘 잘못해서 아이도 못 품는 몸이 되었을까?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무슨 차라니 아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열쌍둥이도 안 부러우니까 제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마. 제 위로도 소용이 없는지 몇 날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문드러졌습니다. 그토록 아이를 좋아하던 아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내가 얼마나 상심이 클지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당분간 일을 쉬게 하고 집에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일을 나가야 해서 아픈 아내 혼자 집에 두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돌봐줄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아내의 가까운 지인이 아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두고 나가기 걱정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겁니다. 곁에서 잘 좀 부탁드려요. 아유, 그럼 나도 걱정돼서 와봤는데 경혜 상태가 많이 안 좋네. 경혜는 내가 밥도 잘 챙겨 먹이고 잘 보살필 테니 경호 씨는 걱정하지 말고 일 다녀와요. 아내와 공장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가까운 지인인 은실 씨는 아내에게는 친언니 같은 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결혼을 곁에서 도와줬던 것도 은실 씨였고 평소에도 아내가 많이 믿고 의지하던 지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사정을 잘 알던 은실 씨가 저희 부부 얘기를 듣고 제가 출근한 사이 아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랬는지 다행히 아내는 머지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한 번도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동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두 눈 가득 담아두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내의 속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만 건강하게 곁에 있어준다면 행복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공장 직원 수십 명이 내쫓기게 되었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직원들이 모여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IMF 이후로 바뀐 사회 분위기 속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장 회사에서 잘리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암담한 지경이었습니다. 때마침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하는 통에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실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자 아내가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장사 시작할까? 왜 포장마차 같은 건 돈도 별로 안 들고 우리 둘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어려서부터 식구를 걷어먹여서 그런지 유난히 손맛이 좋았던 아내가 제게 포장마차 장사 얘기를 했습니다. 제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할 줄만 알았지 직접 장사해볼 생각은 못했는데 아내의 말에 저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 다른 것을 고민할 처지도 아니었네요.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길에서 포장마차를 열게 되었습니다. 장사라고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사정상 그렇게라도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 제 아내 덕분이었네요. 솜씨 좋은 아내 덕분에 포장마차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점점 손님이 들더니 주말이며 눈코 틀 새 없이 바쁠 지경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포장마차였지만 아내와 둘이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포장마차를 차린 지 5년 만에 저희는 따로 가게를 얻을 만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길 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5년 만에야 목돈을 모아 그럴듯한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계약한 날 저희 부부는 얼싸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생긴다니 나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방금 도장 찍어 놓고 그래? 이제 우리 가게야.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같은 남편 만나서 길에서 장사하느라 보낸 시간이 벌써 5년이네. 이제 가게만 차리면 당신도 고생 끝이야. 이것도 다 당신 덕분이야. 나 같은 놈이 감히 장사를 꿈이나 꿨겠어?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일만 남은 거야. 다행히도 가게를 차린 뒤로도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장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금세 집도 사고 여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게를 차리고는 더 바빴지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장사가 잘 되니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면 서로 다리를 주물러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도 없었지만 저희 부부는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장사를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봤네요. 남들이 보기엔 웃을 정도일지 몰라도 저희 부부에게는 수십억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집을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전세금이 올라 아파트 전세를 빼주고 달동네 허름한 주택에서 지내던 저희에게 집 장만이란 것은 평생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몇 년만 더 고생하면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구할 수 있겠다 싶었죠. 하루는 아내가 은실 씨에게서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았다며 제게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언니 말로는 진짜 확실한 곳이래. 언니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넣었다잖아. 여기저기 말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준 거야. 근데 그 돈 다 넣었다가 손해라도 보면 어쩌려고? 원금 보장이라니깐? 만약 손해봐도 원금만 돌려받으면 되니깐 은행에 묶어놓은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 어차피 우리 지금 이 돈으로는 집 못 구해. 몇 년을 더 벌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사이 집값이 오르면 더 낭패잖아. 좋은 기회인데 우리도 너무 겁먹지 말고 투자해보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실 언니 말인데 설마 뭔 일이 있겠어? 평생 저축밖에 몰랐던 저였기에 그런 투자가 괜찮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평소 여기저기 투자 소환이 좋던 아내의 지인 말을 믿고 저희 부부도 함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2배로 불려준다는 말만 믿고 큰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날 이상하게도 연락이 되질 않더랍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같이 밥도 먹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서둘러 찾아간 그 사람의 집 앞에는 저희 같은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저희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거라더니 진작에 제대로 속이려 작정을 했던 건지 그 사람한테 투자금 맡긴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들 연락이 끊겨 찾아왔다고 그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경찰서로 찾아가 그 사람을 고소했지만 이렇게 잠적해서 영역 못 찾으면 어디 구제받을 길이 없다더군요. 그 뒤로 저와 아내는 가게도 접어두고 그 여자를 찾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소식만 들으면 몇 시간이 걸려도 찾아갔죠. 그렇게 몇 달이나 그 여자를 수소문했지만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출입국 기록은 없지만 중국 쪽으로 배를 띄웠을 수도 있다고요. 보통 이런 계획 범죄는 잡히는 경우가 더 드물다며 슬슬 하나 둘씩 포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 금액이 컸던 우리 부부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노력이 거기 들어 있었는데 이제 좀 팔 잡히나 했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는 거의 정신줄을 놓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를 못하겠는지 계속 그 여자를 찾아다니려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만 포기해. 말 못 들었어. 이미 국내 없을지도 모른다잖아. 그 많은 돈을 들고 날랐는데 여태 여기 있겠어? 그동안 많이 찾아봤잖아. 아니야. 어디 숨어 있을 거야. 내가 꼭 찾아낼 거야. 그래서 돈 받아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나는 이대로 포기 못해. 그래도 가족들이랑은 연락하겠지. 그 언니 사촌한테 한번 가보려고. 여보, 이미 작정한 여자야. 친척한테 얘기를 했겠어? 설령 친척이 그 여자 행방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걸 당신한테 말해주겠어? 결국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도 이쯤에서 그만하자. 가게도 다시 열어야지. 잃은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 여보, 그동안 그 고생을 하고 그걸 다시 하자고? 나 이제 못하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돈 잃은 것도 다 내 탓이야. 그때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말리는데도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보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제 손을 뿌리치고 아내는 길을 나섰고 금방 다녀온다던 아내는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전화도 받지 않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몇 시간째 아내를 기다리는 제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경혜 씨 남편분 되시나요? 예? 아, 네? 제가 박경혜 남편인데요. 왜 그러시죠? 우리 집사람 거기 있습니까? 여기 병원인데요. 지금 박경혜 씨가 의식 없는 채로 실려 오셨거든요.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겠어요. 아내가 의식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서 있던 그대로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나가시던 분이 신고해 주셔서 저희 병원으로 와서 급하게 손 쓸 수 있었는데 지금 환자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크고 작은 출혈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동안 걸어 다니신 게 신기할 정도네요. 그래서 지금 전신에 마비가 심하게 온 상태입니다. 척추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몸을 편하게 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사지 마비라니 무슨 이런 청천벽력이 있나 싶었습니다. 돈이야 벌면 그만이지만 한 번 잃은 건강은 되찾기 힘든데 말입니다. 순간 젊었을 적 병을 나르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정말 세상이 나를 벼랑 끝으로 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증상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니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이나 검사와 치료를 받고서 겨우 태어난 아내는 한쪽 몸이 완전히 굳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닫아두었던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서 아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대? 아니요, 여보. 재활 열심히 받고 건강해지면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야. 발 하나 못 들었는데 걸어서 나간 환자도 있다잖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여보, 근데 우리 이제 한 푼도 없잖아. 당신도 나 때문에 일도 못 가고 무슨 돈으로 치료를 해.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버티겠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당신은 건강만 신경 써. 당신이 다시 건강해져야 나도 살지. 그러니까 나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료받자. 알았지? 사실 저도 말은 힘내자며 아내를 응원했지만 악재에 악재가 거듭하니 더 이상 용기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멀쩡한 저도 속이 이런데 제 아내는 더 했겠죠? 아내는 매일이 고통스러운지 어느 순간부터는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답답한 몸이 일으켜 어딜 다닐 수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원에 재활을 다니면서도 아내는 금세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직전보다는 조금 나아져 뻣뻣이 굳어있던 몸이 이제는 천천히 걸을 정도는 되었지만 헝가름 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꼴이 참 보고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몇 달이 지나자 아내가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다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게 빼고 남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서 제가 더는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국 저는 아내와 함께하던 포장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에 해봤던 일인데도 아내가 곁에 없어서 그런지 무척 고되고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픈 아내를 위해 제가 힘을 내야 했습니다. 오전이면 아내가 하루 동안 먹을 식사를 챙겨놓고 저는 일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하던 때처럼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한 치 앞 인생이 깜깜했지만 아내 곁에 있다면 그것도 다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 순간 이상하게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고 조용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부엌, 창고 어딜 찾아봐도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편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보, 나야. 몸이 불편하니 글 쓰는 것도 힘이 드네. 이 편지를 적으려고 며칠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어. 떠나기 전에 당신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나나 당신이나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신 만나고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게 보였어. 내 인생은 꼭 깜깜한 터널 같았는데 언젠가 당신이 작은 촛불을 켜들고 내 옆에 다가와 주었네. 미약한 그 불빛 보며 당신과 의지하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이 터널도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박한내 팔자의 행복은 찾아오지 못하나 봐. 아무래도 나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해 여보. 결국
내가 당신 짐이 되어버렸네. 그동안 고생한 것도 지금 이러고 지내는 것도 모두 내 탓이야. 당신은 한 번도 내 탓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 탓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신은 다시 힘내서 걸어보자 말했지만 나는 이제 너무 많이 지쳤어.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여보. 그동안 이렇게 모자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는 삶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우리 인생도 남들처럼 행복하기를.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은 저는 그 길로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몸도 불편해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체 어딜 갔는지 마치 유언처럼 들리는 그 편지의 내용들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동네를 한참이나 돌아다니고도 아내를 찾지 못해 저는 결국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찾아달라 횡설수설하는 제 말에 경찰들은 우선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팔자 좋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아내가 갈 만한 곳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대체 그 몸으로 어딜 간 건지 아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결혼 후 처음으로 처갓댁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처갓댁 집을 물어보러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곳에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그 사람 여기 안 찾았습니까? 아무래도 갈 곳이 아무데도 없는 사람이 몸도 불편한데 어딜 간다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갈 만한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어서요. 걔를 왜 여기서 찾아? 그 길로 연 끊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난 딸년이 설마 여기로 왔겠다고? 그러게 그녀는 나일 때부터 재수가 없었어. 결국 지 남편 팔자까지 꼬아놨구만. 지 오빠 아내를 망칠년이라고 멀리 떼어놓으란 것을 그래도 4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다 커서까지 목에 키웠더니 결혼하겠다고 지 애미한테 악다구니를 하고 떠나두두두. 나 참, 딸이 없어졌다고 찾아온 제 앞에서도 저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이 그동안은 어떠셨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인 줄 알았으면 저도 여기로 오지 않는 거였는데 아무리 갈 곳이 없더라도 아내가 이런 집에 다시 찾아올 리 없겠더군요. 결국 그 집에서 아내도 찾지 못하고 엄한 소리만 듣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정체 없이 길을 헤맸습니다. 그동안에도 경찰서에서는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집사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비가 와서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10분이 걸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혼자 어딜 갔겠습니까? 선생님 찾지 말라는 편지까지 남기고 가셨다면서요. 사실 이건 가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하도 요구하셔서 저희가 실종 신고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 이상 저희가 더 해드릴 게 없어요. 아니 막말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시차라도 찾았으면 연락이 왔을 텐데 조용한 걸 보면 별일 없으실 거예요. 경찰에서는 제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시체 못 찾았다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요. 그럼 사람이 죽음으로 돌아오면 그제서야 찾아줄 생각인지 힘없고 뒷뼈 없는 제가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혼자 힘으로 아내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도 금융거래 기록도 없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제게 아내의 소식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비워두고 아내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내의 몇 없는 사진을 들고 기차역마다 내려 묻고 다녔습니다. 매번 돌아다니다 보니 고정적인 일을 가질 수 없어 저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갔습니다. 아내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마저 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보내고도 갈피를 잡지 못했던 내 인생 평생의 동반자이던 아내마저 잃고는 삶의 의욕도 희망도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제 제게는 아내를 찾겠다는 희망만이 남아 겨우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찾아 헤맨 지도 벌써 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았을 텐데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라 생각하며 언젠가는 아내가 저 대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딱 7년이 되던 해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뭡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재개발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올해가 끝이라 이제 어디서 아내를 기다려야 하나? 걱정이었던 참에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인 아내는 놀랍게도
사지마비였던 그 몸이 아닌 곱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발로 보통 사람처럼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아내를 보고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야 그제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7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몸은 어떻게 된 거야? 다 나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여보 진정 좀 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잔뜩 흥분의 말을 쏟아뱉던 제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그간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나 때문에 돈도 잃고 가게도 잃고 거기에 내 몸까지 그 지경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꼼짝없이 평생 당신 짐이나 되겠구나 싶었어. 내 인생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 그냥 다 놓고 편해지고 싶었어. 그리고 나라도 없어야 당신이라도 살겠지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여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나 그동안 당신 찾아다니겠다고 안 가본 동네가 없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을 훑고 다녔는데 미안해 여보. 아무튼 그때는 죽자고 결심하고 버스를 타고 아주 멀리 떠났어. 깊은 산속에 가면 보는 사람도 없고 몰래 죽기 좋겠다 싶었어. 그래서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서 이름도 모르는 산으로 들어갔어.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내 발로 기다시피 해서 산을 올랐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더는 못 가겠더라고. 그냥 여기서 굶어 죽자 싶어서 나무에 앉아 있었어.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힘들고 지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누가 나를 흔들어 깨웠어. 죽겠다고 이름 모를 산속으로 들어간 아내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산 깊숙이에 작은 사찰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찰을 다니시던 할머니가 지나가시는 길에 아내를 발견하고 아내를 보살펴 기운을 차리게 도와주셨답니다. 할머니가 나를 막 혼을 내시더라고. 젊은 사람이 극한 일로 죽겠다고 이러냐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올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살아야지. 왜 벌써 포기할 생각을 하냐고. 이상하게 처음 보는 그 할머니가 꼭 우리 할머니 같아서 나도 모르게 악을 쓰면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몸을 하고도 내가 더 살아야겠냐고. 말이야 몇 시간이나 가만히 내 얘기를 들으시던 할머니가 자기랑 같이 가자 그러시대. 아내가 그곳에서 만난 할머님이 알고 보니 암도 낫게 하는 민간요법으로 유명한 분이셨답니다. 건강측으로 상곡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셨는데 아내의 중풍을 낫게 해주겠다며 아내를 데려가셨답니다. 이미 인생을 포기했던 아내는 여기서 더 잃을 게 뭐가 있나 싶어 처음 보는 그 할머니를 따라갔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할머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재활을 하고 건강식을 먹으며 몸을 차츰 회복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지 3년 만에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마비가 왔던 얼굴도 서서히 퍼졌답니다. 아내도 그제서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지 그 뒤로는 할머니 일손을 도우며 둘이 산속에서 의지하며 지냈답니다. 그래도 죽겠다고 도망 나온 내가 당신을 다시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때까지도 내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 당신이 나만 만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내가 없어야 당신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자기를 찾아다니는 줄도 모르고 차마 내게 돌아올 용기가 없던 아내는 할머님과 계속 산속에서 지냈고 그 밑에서 할머니의 요리를 전수받아 같이 가게를 꾸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 얼마 전에 할머님이 고령으로 별세하셨다네요. 자식이 없던 할머님이 아내에게 가게와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말입니다. 할머니가 여태 혼자 지내셔서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상당하더라고. 나는 그동안 거기서 얻어먹고 지낸 걸로 좋겠는데 그동안 월급이라며 다 나한테 주고 떠나셨어. 나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말이야. 근데 의지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제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욕심이지만 당신이랑 보냈던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거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싶어서 찾아왔는데 아직도 여기 당신이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러게 왜 바보같이 나를 두고 떠났어. 그동안 당신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당신이 반신불구되어도 곁에만 있어준다면 괜찮아. 그 사이 내가 재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랬어. 나는 차라리 당신이 나를 다 잊고 새 삶을 시작하기를 바랬어. 아니 사실 그러면서도 정말 그러면 어쩌나 무서웠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소식을 잊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나 봐. 산속에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냥 할머니 도와서 가게 꾸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 할머니가 나한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음식으로 병도 나을 수 있구나. 배운 게 많아. 할머니가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그 가게를 꾸려야 돼. 그게 내가 은혜를 갚는 길인 것 같아. 혹시나 당신이 아직 여기 있으면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나 이제 돈도 있고 우리 둘이 예전처럼 가게 꾸려서 산속에서 예쁜 집 짓고 살자.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게. 응? 결국 아내도 저도 7년간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나를 두고 떠난 아내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는데 아내를 다시 마주하니 그런 앙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온 아내를 따라 아내와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따라간 저는 공기 좋은 산에서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그 옆에 멋진 집도 짓고 둘이서 즐거운 삶을 지냈습니다. 주말에만 가게를 열기 때문에 평일에는 아내와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좋은 거 먹고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았네요. 생전 처음 해외여행도 가보고 이렇게 호강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여겨지는지 하루 종일 강아지만 쳐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질투까지 나네요. 저희 부부에게는 이제는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그동안 그 많은 시련들을 겪었나 싶더군요. 사람 만나 상처받았던 아내가 다시 사람으로 치유받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 사람도 앞으로 평생을 서로 아끼며 남은 인생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